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게 한두 가지야? 넌 며느리 자격이 없어. 그날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벗어나야겠다고. 하지만 그건 6개월 뒤의 일이었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랬습니다. 아침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불을 걷어내며 옆을 보니 남편 민수는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 소리가 든든하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그저 소음일 뿐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내려가 불을 켰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 냄비를 올리고 쌀을 씻었습니다. 물이 뿌옇게 흐려지는 걸 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도 이렇게 탁해졌구나 하고요. 된장찌개를 끓이며 두부를 썰었습니다. 칼날이 도마를 두드리는 소리가 고요한 새벽을 깼습니다. 시어머니 방 쪽을 슬쩍 봤습니다. 아직 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조금 더 혼자만의 시간이 있겠구나. 하지만 그 생각이 채 끝나기도 전에 복도 끝에서 문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어머님, 잘 주무셨어요? 제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밝았습니다. 거짓으로 만든 밝음이었습니다. 응. 짧은 대답 하나였습니다. 말순 어머님은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드라마가 켜졌습니다. 화면 속에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드라마는 다 똑같아. 며느리가 맨날 불쌍한 척이야. 어머님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를 보며 하신 말씀은 아니었지만 제 등에 화살처럼 꽂혔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멸치볶음까지 챙겼습니다. 상을 들고 거실로 나가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상 여기 놔라. 어머님이 소파 앞 테이블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네. 상을 내려놓고 수저를 놓았습니다. 민수를 깨우러 가려는데 어머님이 먼저 숟가락을 드셨습니다. 된장찌개 한 숟갈을 뜨시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것 짜. 네. 짜다니까. 넌 국간도 제대로 못 맞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침부터 시작이구나. 죄송해요. 제가 다시 끓일게요. 다시 끓이긴 뭘 끓여. 됐어. 그냥 먹을게. 어머님은 인상을 찌푸리며 밥을 드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서서 지켜봤습니다. 앉으라는 말씀이 없으니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수를 깨우러 갔습니다. 여보, 밥 먹어야지. 남편은 눈도 제대로 뜨지 않은 채 일어났습니다. 머리를 극적이며 거실로 나가더니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응. 근데 며느리가 찌개를 왜 이렇게 짜게 했는지 모르겠네. 민수는 국을 한 숟갈 떠서 맛을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설거지를 하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짜지 않았거든요. 저도 맛을 봤으니까요. 어제도 이랬고 그제도 이랬습니다. 뭘 해도 트집이었습니다. 물소리에 섞여 어머님과 민수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 거야? 글쎄요, 엄마. 서진이가 알아서 하겠죠. 알아서 하긴. 요새 입맛이 없어 죽겠어. 또 시작이구나. 설거지를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었고 입꼬리는 처져 있었습니다. 38인데 45처럼 보였습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뭐란 말인가. 민수는 회사에 가고
어머님은 노인정에 가셨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이 고요함이 좋으면서도 무서웠습니다. 혼자 남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빨래를 돌리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어머님 방 문을 열었습니다. 약 냄새가 났습니다. 혈압약, 당뇨약이 침대 옆 테이블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불을 개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겠지. 그땐 어떻게 사셨을까? 그때도 이렇게 며느리를 구박하셨을까? 오후 4시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들의 목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현관으로 달려가 신발을 벗겼습니다. 우리 아들 학교 재밌었어? 응.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림 그렸어. 그래. 어디 보자. 가방에서 도화지를 꺼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집그림이었습니다. 빨간 지붕, 노란 벽, 웃고 있는 가족 3명. 할머니는 왜 안 그렸어? 준호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는 집에 안 계셔서. 그렇구나.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할머니가 무섭다고 했거든요. 한 번은 할머니가 준호한테 너희 엄마는 밥도 제대로 못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날 준호는 저를 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말이 맞아? 그때 뭐라고 대답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냥 웃었던 것 같습니다.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를 끓였습니다. 간을 3번이나 봤습니다. 짜지도 싱겁지도 않게. 제발 오늘은 아무 말씀 없으시길. 민수가 퇴근했습니다. 어머님도 돌아오셨습니다.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4식구가 둘러앉았습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식탁 위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민수가 먼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어머님도 준호도 따라 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한 숟갈 뜨는데 어머님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이거 너무 매워.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춧가루를 조금 덜 넣을걸. 조금? 이게 조금이야? 나 속 쓰려서 어떡해. 엄마, 괜찮아요. 저는 맛있는데. 민수가 거들었지만 어머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넌 뭘 먹어도 맛있다고 하잖아. 입맛이 둔한 거야. 민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저녁이 지나갔습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왜 맨날 화나 있어? 응? 할머니는 엄마한테 맨날 화내잖아. 준호의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는 다 알고 있구나. 아니야, 할머니는 화난 게 아니라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엄마는 왜 맨날 미안하다고 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제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저 미소만 지어 보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그날 밤 이불 속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서 민수는 코를 골았습니다. 이 남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니, 모른 척하는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 달은 매일 밤 이 집을 비추지만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 아무도. 그런데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머지않아 이 모든 게 세상에 드러나게 될 거라는 걸. 노인정에서 돌아온 어머님의 얼굴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느껴지는 기운이 달랐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곧장 거실 소파에 앉으시더니 가방을 내동댕이 쳤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멈추고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 넌 오늘 뭐 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저요? 집안이라고. 준호 학원 보내고. 집안일? 집안일은 무슨? 밖에 나갔다 왔지? 아니요. 저 오늘 집에만 있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어머님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노인정에서 다 들었어. 내가 남자 만나러 다닌다며? 네. 그게 무슨? 김 여사가 봤대. 내가 카페에서 남자랑 얘기하는 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단 한 번 준호 담임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학교 근처 카페에서 상담을 했었죠. 그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머님, 그건 준호 담임 선생님이에요. 학부모 상담. 학부모 상담? 그럼 왜 나한텐 말 안 했어? 그냥 간단한 상담이라서요. 간단한 상담을 카페에서 해? 학교에서 하지? 어머님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를 범죄자 보듯 쳐다보는 그 시선이 온몸을 꿰뚫었습니다. 선생님이 시간이 안 되셔서 그쪽으로 오신 거예요. 변명은 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얼마나 창피한 줄 알아? 제 입술이 떨렸습니다. 어머님, 정말 오해세요. 제가 왜 그런 짓을... 오해? 오해는 무슨 오해야? 내가 평소에 어떻게 구는지 내가 다 봤어. 그날부터였습니다.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를 의심하셨습니다. 제가 현관문만 열어도 전화만 받아도 눈초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디가? 마트 다녀올게요. 마트는 무슨 마트?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어머님 정말. 됐어. 나도 따라갈게. 그렇게 어머님은 제 뒤를 쫓아다니셨습니다. 마트에 가도 은행에 가도 어디든 함께였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퇴근하고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여보, 어머님이 요즘 너무 심해요. 저를 계속 의심하시고 엄마가 나이 들어서 그래. 좀 이해해줘. 이해는 제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그럼 넌 뭘 어쩌라는 거야? 엄마한테 대들라고? 민수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아, 피곤해 죽겠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얘기 해야 돼?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어머님의 폭언은 점점 심해졌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 처음 봐.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우리 아들이 불쌍해. 왜 하필 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준호도 내가 저렇게 키우니까 말을 안 듣는 거야. 그 말들은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말대꾸하면 더 심해질 게 뻔했으니까요. 매일 밤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옆에서 자는 민수를 깨우지 않으려고. 그런데 이상한 건 울다 보면 슬픔보다 분노가 먼저 올라온다는 거였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지? 왜 나는 항상 참아야만 하지? 어느 날 오후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준호야, 무슨 일 있어? 엄마, 친구들이 이상한 말 해. 무슨 말?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거야? 친구 엄마가 그랬대. 우리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군다고.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머님이 밖에서 저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방식으로. 준호야, 그건 오해야. 엄마는... 엄마, 진짜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못되게 해? 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아들마저 저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절대 아니야.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님과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고 민수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거실엔 저와 어머님 단둘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왜? 혹시 밖에서 저에 대해 말씀하신 거 있으세요? 말, 무슨 말? 아이들 엄마들한테 저에 대해. 어머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했어?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어머님,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닥쳐.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 겉으론 착한 척 하면서 뒤에선 날 무시하잖아. 저는 한 번도.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대들어? 이게 며느리가 할 짓이야?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시며 문을 쾅 닫으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다음 날 아침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누구에게 전화할까 고민하다가 친구 미자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미자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습니다. 결혼 후로는 자주 못 만났지만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서진아,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미자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 못 살겠어. 그리고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어머님의 구박, 남편의 무관심, 동네에 퍼진 소문까지. 미자는 한참 동안 듣더니 말했습니다. 서진아, 그건 학대야. 너 그냥 당하고만 있을 거야? 그럼 어떡해? 나한텐 준호도 있고. 그래서 더 안 되는 거 아니야? 준호한테도 안 좋은 환경이잖아. 너 증거라도 남겨놔. 나중에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수도 있어. 증거. 그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증거를 어떻게 남겨? 녹음이라도 해. 요즘 다들 그러잖아.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야 하나?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과 대화할 때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넌 정말 쓸모없는 며느리야.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내가 이 집에 들어온 게 우리 집안의 재앙이야. 그 말들이 하나하나 저장됐습니다. 밤마다 그 녹음 파일을 들으며 울었습니다. 이게 내 삶이구나. 이게 내가 견뎌야 하는 현실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기록이 필요한 날이 올 거라고. 그날이 언제일지는 몰라도 반드시 온다고. 그리고 그날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준호의 생일이었습니다. 9살이 된 우리 아들을 위해 저는 아침부터 케이크를 주문하고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준호가 좋아하는 돈가스도 준비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도 축하해 줄까? 준호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하지만 제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녁 6시 식탁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케이크 위엔 숫자구 모양의 초가 꽂혀 있었습니다. 민수가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아빠, 우리 아들 생일 축하해. 민수가 준호를 안아 올렸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모시고 와요. 응. 민수가 어머님 방으로 갔습니다. 곧 나오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엄마가 몸이 안 좋으시대. 방에서 쉬신다고. 그러세요? 준호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안 오는 거야? 할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내 생일인데. 준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저는 어머님 방문 앞까지 갔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어머님,
준호 생일인데 잠깐만이라도 나오시면 안 될까요? 몸이 안 좋다니까. 못 들었어? 그래도 됐어. 너희끼리 해. 나 피곤해.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준호는 케이크 앞에 앉아 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 촛불 끄자. 소원 빌어. 엄마, 할머니는 왜 나한테 화났어? 화난 게 아니야. 그냥 몸이 안 좋으셔서. 아니야. 할머니는 나 싫어해. 준호야, 그런 말하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어제 말했어. 너는 엄마 닮아서 버릇이 없다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고? 할머니가 나한테 자꾸 그런 말해. 엄마가 나쁜 사람이라고. 엄마는 거짓말쟁이라고.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끼어들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방으로 다시 갔습니다. 어머님, 이번엔 노크하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몸이 아픈 것 같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준호한테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 제가 나쁜 사람이라고, 거짓말쟁이라고. 왜 아이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언제? 준호가 직접 말했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 뭐야? 넌 진짜로 나쁜 사람이잖아. 시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는데. 저는 어머님한테 뭘 잘못했나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어머님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매일 참고 살지만 아이한테까지 그러시면 안 되죠. 민수야, 민수야. 어머님이 민수를 불렀습니다. 민수가 달려왔습니다. 이것 봐, 내 마누라가 나한테 소리 지르고 난리야. 서진아, 진정해. 여보, 나는 진정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이 준호한테. 알았어, 알았으니까 일단 나가자. 민수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저는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머님, 저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준호한테만은 그러지 마세요.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라고. 어머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며느리 자격이 없어. 내가 우리 집에서 나가.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떠나야 하나. 정말 이 집을 나가야 하나. 민수가 저를 끌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준호는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너무 심했어. 엄마는 어르신인데. 나보고 심하다고요? 당신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알아. 근데 그래도 엄마잖아. 이해해줘야지. 이해? 나는 뭐예요? 나는 이해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와 함께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준호는 제 품에 안겨 잠들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미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자야, 나 이제 정말 한계야.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 어머님이 준호한테까지 나쁜 말을 하시더라. 나보고 나쁜 사람이라고. 미쳤네. 너 진짜 거기서 나와야 돼. 근데 어떻게 해? 일단 증거 계속 모아. 그리고 법률 상담 받아봐. 법률 상담.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해? 당연하지. 요즘 그런 케이스 많아. 나 아는 변호사 있는데 소개해 줄까? 응, 부탁해. 다음 날 저는 어머님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조심했습니다. 아침 일찍 준호를 학교에 보내고 집안일을 하다가 어머님이 나오시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서진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어머님이 부르셨습니다. 네, 어머님. 어제 일 사과해. 듣고 있어?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왜 그래? 기분 나쁘게. 죄송합니다, 어머님. 됐어. 근데 앞으로 조심해. 시어머니한테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야. 네.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해야 하는 건 나인가? 정말 내가 잘못한 건가? 며칠 후, 저는 미자가 소개해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그분은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녹음 파일 있으시죠? 네, 여기. 저는 핸드폰을 꺼내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넌 정말 쓸모없는 며느리야. 우리 아들 인생을 망쳤어. 변호사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 정도면 정서적 학대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훼손 소지도 있고요. 그럼 제가 뭘 할 수 있나요? 일단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영상이 있으면 더 좋고요. 영상요? 네. CCTV 같은 거 있으세요? 아니요. 설치해 보세요. 집안에. 요즘 많이들 그래요. CCTV. 그 단어가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CCTV를 설치한다. 거실에 어머님이 저한테 하시는 말, 행동을 모두 기록한다. 그리고 그걸 증거로 남긴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가족을 감시하는 게 맞는 걸까? 그날 밤 준호가 잠든 후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소형 CCTV, 가정용 CCTV, 몰래카메라. 화면엔 수많은 제품이 떴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결제 버튼을 누르기 직전 손이 떨렸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3일 후 배송 예정. 3일 후면 저는 이 집의 모든 진실을 기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작은 상자였습니다. 겉봉투에는 생활용품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를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그고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안에는 손바닥만 한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설명서에는 무선 소형 카메라, 와이파이 연결, 야간 촬영 가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걸 정말 설치해야 하나?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일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이 제 얼굴에 물을 뿌리셨던 일, 저녁을 늦게 차렸다는 이유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밥도 제 시간에 못 차려? 물이 뚝뚝 떨어지는 제 얼굴을 보며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민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수건을 건네주고는 자기 방으로 갔습니다. 그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된다고. 누군가는 이 진실을 봐야 한다고. 저는 거실을 살폈습니다. 카메라를 어디에 설치해야 할까?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거실 전체가 보이는 곳. 책장 위에 있는 조화 화분. 거기였습니다. 의자를 가져와 올라섰습니다. 화분 뒤에 카메라를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각도를 맞췄습니다. 거실 식탁과 소파가 모두 보였습니다. 휴대폰으로 연결했습니다. 앱을 깔고 와이파이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 거실이 또렷하게 떴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빨간 불이 깜빡였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저녁 어머님이 노인정에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응. 어머님은 소파에 앉으셨습니다.
제가 차린 과일 접시를 보시더니 인상을 찌푸리셨습니다. 사과가 왜 이렇게 커? 먹기 힘들게. 죄송해요. 제가 다시 잘라드릴게요. 됐어. 안 먹을래.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앱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어머님이 보였습니다. 혼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녹화 중 모든 게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결정적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준호가 학교 가기 전 준비물 준비를 안 했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괜찮아. 선생님한테 사정 말씀드릴게. 그때 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또 준비물 준비를 안 했어? 엄마가 뭐 하길래 애 준비물도 안 챙겨? 어머님, 제가 깜빡했어요. 깜빡하긴. 맨날 핑계야, 핑계. 넌 엄마 자격도 없어. 죄송합니다. 준호야, 너 불쌍하다.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는 게. 준호는 울음을 그쳤습니다. 저와 할머니를 번갈아 봤습니다. 할머니, 왜? 할머니 말이 틀려? 내 엄마가 제대로 하는 게 뭐 있어?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를 학교에 보낸 후 녹화 파일을 확인했습니다. 선명했습니다. 어머님의 목소리, 표정, 모든 게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날짜별로 폴더를 만들었습니다. 증거 2024년 11월 15일 이틀 후 더 심한 장면이 녹화됐습니다. 제가 빨래를 널고 있는데 어머님이 부르셨습니다. 서진아, 이리 와봐. 네, 어머님. 거실로 갔습니다. 어머님은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너 어제 어디 갔었지? 저요? 마트 다녀왔는데요. 마트? 혼자? 네. 거짓말하지 마. 김 여사가 봤대. 너 남자랑 같이 있었다며? 또 시작이었습니다. 어머님, 그건 오해세요. 저는 정말. 오해는 무슨 오해야.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어떤 여자인지. 저는 진짜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시어머니한테 대들어? 너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어머님이 갑자기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드셨습니다. 이런 며느리는 처음 봐. 물이 제 얼굴에 쏟아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물이 얼굴을 타고 목으로, 옷으로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은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대로 서서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책장 위 화분을 봤습니다.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이상하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저 작은 눈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민수에게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여보, 이것 좀 봐요. 뭔데? 휴대폰을 건넸습니다. 화면에서 오늘 일이 재생됐습니다. 민수는 처음엔 무표정하게 보더니 물이 쏟아지는 장면에서 표정이 굳었습니다. 이게 뭐야? 오늘 일어난 일이에요. 어머님이 저한테 너 이거 몰래 찍은 거야? 네,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미쳤어? 우리 집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보,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냐. 이게 정상이야? 엄마를 몰래 찍는 게. 그럼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계속 맞고 살라고요? 맞긴 뭘 맞아. 물 좀 뿌린 거잖아. 그 말에 저는 멍해졌습니다. 물 좀 뿌린 거? 여보,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아, 물론 엄마가 잘못하신 거 맞아.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참아.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성격이 그렇게 되신 거야. 참으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참았는데요. 알아. 근데 그래도 엄마잖아. 내가 말씀드릴게.
당신은 맨날 그렇게 말해요. 근데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진아, 카메라는 치워. 이건 아니야. 싫어요. 뭐? 저는 안 치울 거예요. 이게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너 지금 나한테 여보도 선택하세요. 어머님 편에 계속 서실 거면 저는 제 길을 갈 거예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봤습니다. 거실에 실시간 화면이 보였습니다. 텅 빈 소파, 꺼진 텔레비전, 그리고 화분 뒤에 작은 카메라. 그 빨간 불빛이 저를 위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나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나한테는 증인이 있어. 다음 날부터 저는 더욱 철저하게 녹화했습니다. 어머님과의 모든 대화, 어머님이 준호한테 하는 말, 민수가 외면하는 모습까지 하루하루 쌓여가는 영상 파일들. 그것들은 제 무기였습니다. 언젠가 필요한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 저는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머님은 카메라가 있는 줄 모르셨습니다. 여전히 저를 구박하셨고 폭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게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자에게 전화했습니다. 미자야, 나 영상 다 모았어. 진짜? 얼마나? 일주일치. 거의 매일 뭔가 있었어. 너 괜찮아? 응, 이상하게 괜찮아. 이제는 두렵지 않아. 그래, 잘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일단 계속 모을 거야. 그리고는 때가 되면 알 수 있겠지.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책장 위 화분을 봤습니다. 빨간 불빛은 여전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저를 지켜보는 작은 눈. 이제 저는 그 눈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눈은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으니까. 진실을 기록하는 눈이었으니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 휴대폰엔 23개의 영상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시간대별로 분류해 두었습니다. 그중 가장 심한 영상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증거 결정적 1번, 증거 결정적 2번. 밤마다 그 영상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화면 속에 저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고 눈물을 참는 모습. 저게 정말 나인가 싶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서진아. 응? 우리 대화 좀 하자. 민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있잖아. 엄마랑 좀 잘 지내줄 수 없어? 나도 힘들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 받는데 집에 오면 엄마랑 너랑 싸우고. 우리가 언제 싸웠어요? 싸우진 않아도 분위기가 안 좋잖아. 엄마도 눈치채셨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잘못은 아니지. 근데 넌 며느리잖아. 그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습니다. 넌 며느리잖아. 그러니까 참아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저도 사람이에요.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해요? 그게 아니라 엄마도 나이 드시면서 외로우신 거야. 이해 좀 해줘.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근데 어머님은 저를 이해 안 하시잖아요. 엄마가 원래 그러셔. 나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빠 돌아가시고 나서 더 심해지셨어. 외롭고 화가 나시는 거야. 그래서 그 화풀이를 제가 받아야 하나요?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뭐라도 해줘요.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든지. 내가 말하면 더 안 좋아져. 엄마는 내 말은 안 들으셔.
그럼 저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파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날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갑자기 제게 친절하셨습니다. 서진아, 이거 먹어봐. 과일을 깎아주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너 요즘 고생 많지?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너도 힘들 텐데 내가 너무 했나 싶어서. 아니에요, 어머님. 우리 앞으로 좀 더 잘 지내자. 응? 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님. 그날 하루는 평화로웠습니다. 어머님은 트집을 잡지 않으셨고 저녁 식사도 편안했습니다. 혹시 정말 달라지시는 건가? 잠깐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사흘 후 제가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습니다. 민수가 거실에 서 있었고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둘 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민수가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서진아, 너 나한테 숨긴 거 있지? 뭐요? 카메라 말고 또 뭐 했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휴대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제 통화 기록이 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너 변호사 만났어? 어떻게 알았을까? 그러다 깨달았습니다. 민수가 제 휴대폰을 봤구나. 그건 상담만 받은 거예요. 상담? 무슨 상담? 이혼 상담이야? 너 나랑 이혼하려고?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어머님이 끼어드셨습니다. 봐라, 내가 뭘 했어. 이 여자는 원래 그런 여자라니까. 어머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들을 거 없어. 넌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이간질하려고 했어. 천만에요. 저는 그런 적 없어요. 없긴 뭐가 없어. 몰래 카메라 설치하고 변호사 만나고. 이게 정상이야? 민수가 다가왔습니다. 서진아, 휴대폰 줘. 왜요? 영상 다 지워. 당장. 싫어요. 뭐? 그건 제 증거예요. 못 지워요. 증거? 우리 가족이 범죄자야? 증거가 왜 필요해? 여보, 어머님이 저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당신도 봤잖아요. 그 영상들은. 그래, 봤어. 근데 그래도 엄마잖아. 가족이잖아. 가족이라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넌 지금 우리 엄마를 고소하려는 거야? 저는 그냥 저를 지키고 싶은 거예요. 휴대폰 내놔. 민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요. 휴대폰을 뺏으려는 민수와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이것 봐. 남편한테 대드는 거 봐라. 어머님이 소리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전원은 켜졌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해요. 내가 너무해? 내가 하는 짓이 더하지. 민수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같은 며느리는 처음 봐. 정말 지독하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깨진 휴대폰 화면을 보며 확인했습니다. 영상 파일들은 무사했습니다. 클라우드에도 자동 백업되어 있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정말 돌이킬 수 없구나.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봤습니다.
어머님의 폭언, 민수의 외면,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게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녹화된 영상 중 이상한 파일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외출했을 때 녹화된 영상이었습니다. 호기심에 재생했습니다. 화면에는 거실에 앉아 있는 어머님과 민수가 보였습니다. 민수야, 내 마누라 요즘 이상해. 왜요, 엄마? 저 여자 분명히 뭔가 꾸미고 있어. 나한테 너무 순종적이잖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저 여자는 원래 안 그래. 뭔가 숨기고 있어. 설마요. 내 휴대폰으로 제 휴대폰 좀 확인해봐. 요즘 부부는 다 그렇게 한다며? 엄마, 그건 좀. 넌 맨날 그래. 그러니까 마누라한테 휘둘리는 거야.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 휴대폰을 확인한 건 그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렇구나. 어머님의 갑작스러운 친절도 다 계획이었구나. 저를 방심하게 만들려고. 그리고 민수는 결국 어머니 편이었구나. 아니, 처음부터 그랬구나. 저는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증거, 결정적, 민수와 시어머니 대화. 이제 저한텐 모든 증거가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폭언뿐만 아니라 남편의 배신까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보다 각오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알았어. 이 가족은 처음부터 나를 가족으로 본 적이 없어. 나는 그저 며느리였을 뿐이야. 편리한 가정부였을 뿐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결정할 시간이었습니다. 이 증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일주일 동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로봇처럼 움직였습니다.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트집을 잡으셨고 민수는 저를 피했습니다. 준호만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엄마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이대로 살 순 없는데. 그렇다고 나갈 수도 없고. 미자가 전화했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연락도 안 하고. 무슨 일 있어? 응, 좀 복잡해. 뭐가? 모든 증거는 다 모았어. 근데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법적으로 대응해야지. 그게 쉽지 않아. 준호도 있고. 그래서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호한테도 안 좋은 환경이잖아. 있잖아, 서진아. 너 맘카페 하지? 응, 왜? 거기 올려봐. 익명으로. 뭘? 영상. 내 상황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야. 미쳤어? 그걸 어떻게 해? 왜 못해?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똑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 많아. 그 사람들한테 용기도 주고. 그래도 가족 일을. 가족? 그 사람들이 너한테 가족처럼 대했어? 말문이 막혔습니다. 생각해봐.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바뀌어.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맘카페에 올린다. 익명으로. 사람들이 보게 한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움과 동시에 이상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컴퓨터를 켰습니다. 맘카페에 접속했습니다. 익명 게시판. 손이 떨렸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습니다. 한 며느리의 기록. 그리고 영상 파일을 첨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장면들만 골랐습니다. 어머님이 물을 뿌리는 장면, 폭언하는 장면, 민수와 어머님이 저에 대해 얘기하는 장면, 내용을 적었습니다. 저는 8년째 이 집에서 며느리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참으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아들마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저는 무엇을 잘못한 걸까요? 마우스가 등록 버튼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클릭하면 끝이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클릭했습니다. 게시글이 등록되었습니다. 저는 컴퓨터를 껐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맘카페 알림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댓글이 벌써 수백 개였습니다. 이건 학대예요. 신고하세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눈물 나네요. 며느리가 불쌍해요. 힘내세요. 시어머니 정말 심하시네요. 하지만 반대 댓글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가족 일을 이렇게 공개하는 건 좀. 몰카는 불법 아닌가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학교에 준호를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마트 앞에서 아는 아주머니를 마주쳤습니다. 어머, 준호 엄마. 안녕하세요. 근데 혹시 맘카페 보셨어요? 네. 거기 올라온 영상 있잖아요. 며느리 이야기. 그거 보셨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 아니요. 못 봤는데요. 꼭 보세요. 진짜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저럴 수가 있나 싶어요. 그렇군요. 근데 그 집이 우리 동네래요. 누군지 모르겠지만 서둘러 인사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벌써 퍼진 거야? 집에 들어가니 어머님이 거실에 계셨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구나.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응. 저는 방으로 들어가 다시 맘카페를 확인했습니다. 조회수가 5만을 넘었습니다. 댓글은 1000개가 넘었습니다. 공유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카페로, SNS로 저는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이틀 후 폭탄이 터졌습니다. 어머님이 노인정에서 돌아오셨는데 얼굴이 새하였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민수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엄마? 저거 봤어? 뭐요? 인터넷에 우리 집 영상이 올라왔어. 민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노인정에서 다들 그러더라고. 맘카페에 영상이 올라왔는데 그게 우리 집이래. 민수가 휴대폰을 꺼내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이게 뭐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진아. 네. 이거 내가 올린 거야? 대답 안 해? 내가 올린 거냐고. 네. 미쳤어? 우리 가족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어머님이 소리쳤습니다. 당장 내려. 내려라고. 못 내려요. 뭐? 이미 퍼졌어요. 제가 지워도 소용없어요. 이 여자가 진짜. 어머님이 다가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찰싹.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시키고 너 같은 년은 처음 봐. 어머님, 저는. 닥쳐. 말도 하지 마. 민수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넌 이제 끝이야. 알아? 이혼해. 당장 이혼하자. 좋아요. 제 대답에 민수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이혼하자고요. 저도 원하던 바예요. 너 지금. 여보, 아니 민수 씨. 저는 이제 더 이상 못 참아요. 이 집에서 8년 살면서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그래도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아무도 제 얘기를 안 들어줬잖아요.
당신도 어머님도. 어머님이 비명을 지르셨습니다. 이 집에서 나가. 당장 나가. 네, 나갈게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준호 물건들, 중요한 서류들, 그리고 휴대폰, 모든 증거가 담긴 휴대폰. 민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아, 진심이야? 응. 준호는 어떡하고? 데리고 갈 거예요. 그건 안 돼. 준호는 내 아들이야. 제 아들이기도 해요. 넌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진정하고. 저는 정신 멀쩡해요. 오히려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머님은 소파에 앉아 울고 계셨습니다. 동네에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 다 너 때문이야. 죄송해요, 어머님. 하지만 저도 살아야 해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밖은 환했습니다. 한 발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미자의 집에 머물기 시작한 지 사흘째였습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주었습니다. 준호와 함께 그곳에서 잤습니다.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새 집 구할게. 아빠는? 아빠는 나중에 보자. 준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불안함이 느껴졌습니다. 휴대폰은 계속 울렸습니다. 민수였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집요해서 결국 받았습니다. 서진아, 집에 와. 싫어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 병원 다녀오셨어.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너 때문이잖아. 저 때문이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영상 올린 거. 엄마가 노인정에서 완전히 망신당하셨어. 아무도 말도 안 걸어. 내가 책임져야지. 당장 와서 영상 내리고 사과해. 못 내려요. 이미 말했잖아요. 퍼질 대로 퍼졌어요. 그럼 해명이라도 해. 오해였다고, 편집된 거라고.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이라도 해야지. 엄마가 지금 죽을 것 같다고.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죄책감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너무 심하게 한 건가? 어머님이 정말 아프시다면. 하지만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얼마나 아팠는데요? 맘카페는 여전히 난리였습니다. 제 게시글은 수십만 명이 봤습니다. 기사로도 나갔습니다. 며느리 학대,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고부 갈등의 민낯, 충격적인 CCTV 영상, 댓글은 계속 늘어났습니다. 응원하는 사람들도 많았지만 비난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가족일을 이렇게 공개하다니. 시어머니도 불쌍해요. 이제 어떻게 사세요? 며느리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닌가요? 그 댓글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건가? 너무 지나친 건가? 미자가 옆에 앉았습니다. 서진아, 너 잘못 없어. 근데 어머님이 아프시대. 당연히 아프시겠지. 그래도 내 잘못은 아니야. 넌 그냥 진실을 보여준 거야. 사람들이 판단할 몫을 준 거고.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내가 착한 사람이니까. 그래도 돌아가면 안 돼. 알았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가 아니었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진 씨시죠? 저는 MBC 리얼 다큐 제작진입니다. 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실까요? 고부 갈등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 중인데요. 아, 저는 얼굴 모자이크 처리해드립니다. 목소리 변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서진 씨 이야기에 공감하고 계세요. 생각 좀 해볼게요.
전화를 끊고 미자에게 말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 왔어. 인터뷰하자고. 진짜? 할 거야? 모르겠어. 이미 충분히 알려진 것 같은데. 그래도 내 목소리로 직접 말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정했습니다. 하기로. 제대로 말하기로. 제가 겪은 일들을. 인터뷰는 미자 집 근처 스튜디오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자이크 처리된 화면 앞에 앉았습니다. PD가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힘드셨어요?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요. 처음엔 작은 트집이었어요. 국이 짜다, 빨래가 덜 말랐다, 그런 것들. 점점 심해졌나요? 네. 나중엔 제가 뭘 해도 잘못이었어요. 숨 쉬는 것조차 눈에 거슬린다고 하셨어요. 남편분은요? 모른 척 했어요. 아니, 어머니 편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된 계기는요? 증거가 필요했어요. 아무도 제 말을 안 믿으니까요. 다들 제가 예민한 거라고 참으면 된다고 했어요. 영상을 공개하신 건 후회하지 않으세요? 후회는 해요. 어머님이 힘들어 하신다는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안 했으면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제 아들도 그런 환경에서 자랐겠죠.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며느리도 사람이에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학대를 정당화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요? 저처럼 참고 계신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요청하세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에요. 인터뷰가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미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잘했어. 고마워. 그날 밤 민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가 자해하셨어. 손목을. 구급차 불렀어. 너 이제 만족하냐?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자해? 어머님이? 미자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님이 자해하셨대. 뭐? 내 잘못이야. 내가 너무 심했어. 서진아, 진정해. 그건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영상을 올리지 않았으면. 그래도 넌 돌아가면 안 돼. 나 병원 가봐야 해. 미쳤어? 그러면 또 당하게 돼. 그래도 어머님이 죽으시면 어떡해. 미자가 제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서진아, 정신 차려. 이게 그 사람들 수법이야. 너 죄책감 느끼게 만들어서 다시 데려가려는 거야. 내가 돌아가면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어. 오히려 더 심해질 거야.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너무 아팠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 갔습니다. 멀리서만 봤습니다. 어머님은 병실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손목에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민수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머님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초라해 보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분도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구나. 이분도 참고 살았겠구나. 그래서 저한테도 똑같이 한 건가. 연민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되는 건 아니잖아. 당신이 당했다고 해서 나한테도 똑같이 하는 건 옳지 않잖아.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돌아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미자가 보증금을 빌려줬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낡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준호와 단둘이 사는 집. 처음으로 제가 결정할 수 있는 집. 이사하는 날 짐을 풀며 울었습니다.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해방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눈치 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 트집 들을 일이 없었습니다. 준호와 밥을 먹으며 웃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 여기 좋다. 그래, 엄마도 좋아. 할머니 안 와? 안 와. 다행이다. 준호의 대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9살 아이가 할머니를 피하고 싶어 한다는 게, 하지만 동시에 안도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그런 환경에서 벗어났구나. 민수는 한 달에 한 번씩 준호를 데려갔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면접권이었습니다. 처음 준호를 보낼 때 손이 떨렸습니다. 엄마, 나 안 가면 안 돼? 가야 해. 아빠가 보고 싶어 하셔. 할머니도 있어? 아마도. 가기 싫어. 엄마도 보내기 싫어. 근데 아빠는 만나야지. 준호가 돌아올 때마다 조용했습니다. 준호야, 괜찮았어? 응.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아무 말 안 했어. 거짓말 같았습니다. 하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준호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예전처럼 집 그림이었습니다. 이번엔 2명만 그려져 있었습니다. 엄마와 준호. 웃고 있는 두 사람. 엄마, 우리 행복하지? 응, 우리 행복해.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 조정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양육권은 제게 왔습니다. 영상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판사는 말했습니다. 아이를 그런 환경에 둘 수 없습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정 끝나고 나오는 길 민수가 저를 불렀습니다. 서진아, 뭐해요? 엄마가 많이 힘들어하셔. 요양병원 들어가셨어. 그래요.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너무 늦은 사과였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봤자 소용없어요. 알아. 근데 그래도 미안해. 민수는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불행했구나.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선택하지 못한 사람. 결국 둘 다 잃은 사람.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안쓰럽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의 선택이었으니까. 맘카페 게시글은 결국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가끔 댓글이 달렸습니다. 덕분에 용기 냈어요. 저도 집을 나왔어요. 제 이야기 같아서 울었습니다. 힘내세요. 잘하셨어요. 그 댓글들을 보며 위로받았습니다. 제 고통이 헛되지 않았구나.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됐구나. 6달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미자가 놀러 왔습니다. 서진아, 너 요즘 어때?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얼굴이 밝아졌다. 그래. 응. 예전엔 항상 어둡고 피곤해 보였는데 지금은 살아있어. 거울을 봤습니다. 미자 말이 맞았습니다. 눈가의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생기가 있었습니다. 일은 어때?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어. 준호 등교시키고 나서. 힘들지 않아? 힘들지. 근데 괜찮아. 내 선택이니까. 대단해, 진짜. 뭐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거 쉽지 않잖아. 너 덕분이야. 내가 없었으면 못했어. 무슨 소리야? 내가 한 거지. 두 사람은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처럼, 대학생 때처럼, 편안하게. 어느 날 저녁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계속 여기서 살 거야? 응, 왜? 좋아서. 나 여기 너무 좋아. 그래, 우리 계속 여기서 살자. 엄마도 행복해? 응, 엄마도 행복해.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완벽하진 않았지만 행복했습니다. 돈은 빠듯했고
가끔 외로웠지만 그래도 자유로웠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는 말을 듣지 않아도 됐습니다. 눈치 보며 밥을 차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마음대로 옷을 입고 제 시간을 쓸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삶이구나. 1년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생겼고 웃음도 많아졌습니다. 엄마, 나 오늘 친구랑 놀다 와도 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응, 엄마 최고. 준호가 뛰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제일 중요했습니다. 이 아이만 행복하면 됐습니다. 어느 주말 짐을 정리하다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사 올 때 가져온 물건들이었습니다. 그 안에 작은 카메라가 들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설치했던 CCTV.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 작은 물건이 제 인생을 바꿨구나. 이게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집에 있었을까? 참고 살았을까? 아니면 더 일찍 무너졌을까?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거 봐. 뭐예요? 카메라야. 엄마가 옛날 집에 설치했던 거. 왜? 엄마를 지키려고. 준호는 카메라를 만져봤습니다. 작네. 응, 작지. 근데 이게 엄마를 지켜줬어. 어떻게요? 진실을 보여줬거든. 엄마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걸.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거실 책장 위에 올려놨습니다. 켜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거기 두었습니다. 빨간 불빛은 더 이상 깜빡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지키는 거야. 내가 내 삶을 증명하는 거야. 창밖을 봤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지나 봄이 왔듯이 저도 긴 겨울을 지나왔습니다. 이제는 봄이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준호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도 사랑해.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볕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평온했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는 괜찮아. 책장 위 카메라를 다시 한번 봤습니다. 작은 물건이었지만 제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두려움의 눈이 아니라 용기의 눈이었습니다. 감시가 아니라 증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자유로웠으니까. 저를 증명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냥 살면 됐으니까. 저답게, 준호와 함께, 이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햇살이 카메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날 지켜줘서. 이제는 내가 나를 지킬게. 그렇게 봄은 깊어갔습니다. 서진의 선택, 옳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창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니어 드라마 인생. 그럼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